거긴 망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한국.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가는 곳. 중국은 큰 월급을 약속했습니다. 러시아는 좋은 직함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엘레나 바타르, 몽골 국립대 컴퓨터 공학과 수석.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6개월간 조용히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이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내 집안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평가받을 것이다. 사흘 뒤 통장에 거금이 입금됐습니다. 아버지가 양 180마리를 팔았습니다. 평생의 전부. 메모에는 한 줄.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리고 3개월 뒤 그녀는 공장 화장실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요? 하지만 3달 뒤 상황이 역전됐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잠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졸업가운을 입고 무대 위에 서 있었어요. 손에 들린 졸업장은 유난히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고 교수님들은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중국 기업 채용 담당자들은 서로 귓속말을 하고 있었고 러시아 회사 관리자들은 명함을 내밀고 있었어요. 모두가 저한테 운이 좋다고 말했어요. 저는 학과 수석이었어요. 전공은 컴퓨터 공학이었고 성적은 완벽했어요. 상도 받았고 장학금도 받았어요.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것들은 전부 갖추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 안은 텅 빈 느낌이었어요. 제 이름은 엘레나 바타르예요. 저는 몽골 서부의 초원에 있는 작은 마을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양을 키우셨고 어머니는 글을 거의 읽지 못하셨어요. 저는 우리 가족 중에서 처음으로 대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몽골 사람들은 저를 특별한 사람처럼 이야기했어요. 마치 제가 어떤 경주에서라도 이긴 것처럼 말했어요. 하지만 저는 진실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미 선배들이 중국과 러시아로 취직해 나가는 걸 봤어요. 그들은 큰 미소를 짓고 그럴듯한 계약서를 들고 떠났어요. 그런데 2년쯤 지나서 돌아왔을 때는 눈빛이 죽어 있었고 목소리는 작아져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차를 마시면서 저한테 진짜 이야기를 해줬어요. 거기서는 널 똑똑한 복사기처럼 대해. 지루한 일만 시키고 중요한 회의에는 절대 안 불러. 진짜 프로젝트는 만져보지도 못해. 직함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외국인 노동자일 뿐이야.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야. 그날 밤 저는 우리 가족이 사는 게르 안에 앉아 있었어요. 게르는 우리가 사는 전통 천막이에요. 아버지는 제 맞은편에 앉아서 주판을 튕기고 계셨어요. 작은 구슬들이 딸깍딸깍 소리를 내며 움직였어요. 아버지는 양의 숫자를 세고 계셨어요. 180마리였어요. 그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었어요. 평생 모은 전부였어요. 중국이 좋을 거다. 아버지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씀하셨어요. 월급도 크고 집에 돈도 보낼 수 있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제가 한국으로 가면 안 될까요? 주판 소리가 멈췄어요. 아버지의 손이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아버지는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어요. 거긴 망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 가는 곳이야.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도 저는 말을 멈추지 않았어요. 어쩌면 저는 좀 다른 곳에 가보고 싶은 것 같아요. 정말로 일을 해볼 수 있는 곳으로요. 저는 모든 걸 말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이미 6개월 동안 한국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어요. 법에 대해 읽었고 대통령도 법을 어기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 기업들에 대해서도 읽었어요. 저는 한국을 사랑했던 건 아니에요. 사실 거의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읽은 문장 하나가 머릿속에 모처럼 박혀서 지워지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죽도록 일하게 시킬 것이다. 하지만 내 집안이 아니라 내가 한 일로 평가받을 것이다. 저는 더 이상 동화를 믿지 않았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시험해보고 싶었어요. 현실 세계 어딘가에 정말 공정한 시스템이라는 게 존재하는지 아니면 그것도 사람들이 꾸며낸 또 다른 거짓말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아버지는 사흘 동안 저와 말을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왔어요. 아주 큰 금액이었어요.
제가 평생 본 적 없는 액수였어요. 메모가 하나 같이 있었어요. 아버지 글씨였는데 거칠고 읽기 힘들었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그 말은 이런 뜻이었어요. 한국이 내가 생각하는 무덤 같은 곳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마라. 그런데 저는 다른 의미로 들렸어요. 실패한 모습으로는 돌아오지 마라. 그 주에 아버지는 양을 전부 팔았어요. 180마리 전부요. 평생 쌓아온 모든 것이 사라졌어요. 그 돈을 저에게 주셨어요. 하지만 그건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았어요. 도전 같았고 절대 실패하면 안 되는 시험처럼 느껴졌어요. 짐을 싸면서 손이 계속 떨렸어요. 겨울 외투를 접고 각종 자격증과 졸업장을 넣었어요. 작년 나담 축제 때 찍은 가족 사진도 가방에 넣었어요. 어머니는 울고 계셨어요. 아버지는 게르 밖에 서서 저에게 등을 돌리고 계셨어요. 저는 아버지에게 달려가고 싶었어요.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중국으로 가서 그 일자리를 받겠다고, 그냥 여기 남겠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남는다는 건 아버지가 옳았다는 걸 인정하는 거였기 때문이에요. 한국은 망가진 사람들만 가는 곳이라는 말, 어떤 일이든 감사히 받아야 한다는 말, 영혼을 조금씩 죽이는 일이라도 말이에요. 저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직은요. 시도도 해보지 않고는요. 버스는 이른 아침에 왔어요. 해가 초원 위로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모든 게 황금빛으로 평화로워 보였어요. 저는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자 아버지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다가 결국 수평선 위에 작은 점이 되었어요. 저는 울지 않았어요. 가슴이 너무 아파서 눈물이 나오지도 않았어요. 아버지의 말이 계속 떠올랐어요. 내가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돌아오지 마라. 문제는 단순하면서도 끔찍했어요. 아버지가 틀렸는지 저는 알지 못했어요. 어쩌면 한국은 정말로 꿈이 죽는 곳일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를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그래도 확인해야 했어요. 저를 부숴버리더라도요. 아버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옳았다고 해도요. 버스는 도시로 향했어요. 공항으로 향했고 한국으로 향했어요. 저는 차가운 창문에 이마를 대고 혼잣말처럼 속삭였어요. 제발 아버지가 틀리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이 세상 어딘가에는 누구를 아느냐보다 무엇을 할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한 곳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저는 기도하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실망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그렇게 하니까요. 최악을 대비하고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이 우리에게 관심 없다는 걸 증명해도 적어도 놀라지는 않으니까요. 비행기 표는 가방 안에 있었어요. 서울행 편도 티켓이었어요. 돌아오는 날짜는 없었어요. 실패할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아버지의 평생 저축이 사라졌으니까요. 180마리의 양이 제 고집스러운 꿈 때문에 사라졌으니까요. 저는 되돌릴 수 없는 선을 이미 넘어버렸어요. 이제 남은 건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 뿐이었어요. 인천공항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유리벽이 하늘까지 쭉 뻗어 있었고 모든 게 깨끗하고 반짝였어요. 사람들은 비싼 쇼핑백을 들고 바쁘게 지나가고 있었어요. 표지판에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가 함께 적혀 있었어요. 30분 동안은 제가 읽었던 블로그들이 전부 사실이라고 믿었어요. 한국은 현대적이었고 정돈되어 있었고 열심히 일하면 인정받을 수 있는 곳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출구문을 나서는 순간 제 진짜 삶이 시작됐어요. 취업 알선소는 지하에 있었어요. 몽골에 있는 지인의 지인을 통해 받은 주소였어요. 책상 뒤에 앉아있던 여자는 몹시 피곤해 보였어요. 두꺼운 안경을 쓰고 있었고 책상 위에는 서류철과 커피컵이 어지럽게 쌓여 있었어요. 그녀는 제 졸업장을 보지도 않았고 성적표도 읽지 않았어요. 대신 제 손을 봤어요. 손이 튼튼하네. 그녀가 말했어요. 조립 일하기엔 괜찮겠어요. 목이 꽉 막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컴퓨터 공학 전공했어요. 그녀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서류에 도장을 찍었어요. 요즘은 다 학위 있어요. 한성정밀에서 야간 근무 인력이 필요해요. 월요일부터 시작이에요. 기숙사 제공돼요. 그게 전부였어요.
30초였어요. 제 인생 전체가 30초 만에 정해졌어요. 공장은 도시 외곽에 있었어요. 회색 건물들이 도미노처럼 줄지어 서 있었어요. 전부 똑같아 보였어요. 공기에서는 금속 냄새와 화학약품 냄새가 섞여 나왔어요. 제 기숙사는 화물 컨테이너였어요. 배에 실리는 그 컨테이너요. 안에는 2층 침대 3개, 작은 전기 버너 하나, 그리고 천장에서 전구 하나가 달랑 매달려 있었어요. 이미 3명의 여자가 살고 있었어요. 베트남에서 온 2명, 그리고 네팔에서 온 할머니 한 분이었어요. 그분들은 친절하지만 지친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새 노동자들이 왔다가 떠나는 걸 이미 다 본 눈빛이었어요. 첫 주예요? 할머니가 서툰 말로 물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점점 괜찮아져요.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어요. 한 달쯤 지나면 몸이 더는 저항 안 해요. 6달 지나면 예전에 다른 인생이 있었다는 것도 잊어요. 저는 믿고 싶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이 사실이라는 걸 눈으로 알 수 있었어요. 저는 7번 라인에서 일했어요. 야간 근무였어요. 밤 10시부터 아침 10시까지였어요. 우리는 수출용 접속함을 만들었어요. 일은 단순했어요. 금속 케이스를 짚고 회로 기판을 넣고 내 모서리에 나사를 조이고 다음 사람에게 넘기고 다시 또다시 계속해서요. 제 손은 원래 코드를 치기 위해 만들어졌어요. 문제를 해결하고 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제는 같은 동작만 반복했어요. 한 근무마다 800번씩요. 처음에는 숫자를 세봤어요. 그러다 그만뒀어요. 세는 게 더 괴로웠어요. 감독은 라인을 오르내리며 돌아다녔어요. 키가 작은데 목소리는 컸어요. 누가 느리면 소리를 질렀고 실수하면 소리를 질렀어요. 가끔은 그냥 소리 지르고 싶어서 지르는 것처럼 보였어요. 어느 날 그가 제 뒤에 멈춰 섰어요. 마타르, 양치는 사람이란 뜻이지. 그가 웃었어요. 저는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네, 감독님. 한국말 알아들어. 저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었어요. 2년이나 공부했으니까요. 그래도 이렇게 말했어요. 조금이요, 감독님. 옆 사람만 보고 해. 생각하지 말고. 생각하면 느려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 공장에서 저는 새로운 기술을 하나 배웠어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기술이었어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혼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해고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사람은 살아남아요. 저는 그 기술을 아주 잘 익히게 됐어요. 그렇게 6주가 흘렀어요. 매일 똑같았어요.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러다 문제가 생겼어요. 공장에 독일에서 들여온 새 장비가 들어왔어요. 아주 비싼 자동화 기계들이었어요.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 들여온 거였어요. 그런데 작동을 멈췄어요. 이틀 동안 그냥 멈춰 있었어요. 조용하고 쓸모없이요. 한국인 엔지니어 3명이 기계 주변에 서 있었어요. 오류 메시지가 가득한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버튼을 눌러봤지만 아무것도 되지 않았어요. 휴식 시간에 제가 지나가다가 화면을 딱 2초 봤어요. 저는 바로 뭐가 문제인지 알았어요. 유니코드 처리 오류였어요. 소프트웨어가 특정 문자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저는 3년 전 대학 프로젝트에서 똑같은 문제를 고친 적이 있었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게 제 기회였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줄 수 있었어요. 저는 단순한 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었어요. 휴식 시간에 저는 책임 엔지니어에게 다가갔어요. 실례합니다. 제 목소리는 제가 원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나왔어요. 기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제가 아는 것 같아요. 그는 태블릿에서 눈도 떼지 않았어요. 내가 안다고. 네, 저는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요. 이건 제어 소프트웨어의 유니코드 충돌 문제예요. 그제야 그가 저를 봤어요. 눈빛은 차가웠어요. 생각할 사람이 필요하면 한국인을 뽑아. 그는 제게 등을 돌렸어요. 내 자리로 돌아가. 저는 그대로 서 있었어요. 입은 반쯤 열린 채였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다른 엔지니어들은 저를 보지도 않았어요. 저는 7번 라인으로 돌아갔어요. 다리가 이상했어요.
마치 제 다리가 아닌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2층 침대에 누웠어요. 룸메이트들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고, 할머니는 조금 코를 골고 계셨어요. 저는 컨테이너의 금속 천장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목소리가 머릿속에서 울렸어요. 한국은 망가진 사람들이 가는 곳이다. 어쩌면 아버지가 맞았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는 이미 망가졌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인정하기 싫었을 뿐이었을지도 몰라요. 포기하는 걸 생각해봤어요. 극적으로가 아니라요. 눈물도 화난 전화도 없이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 인생이라고. 수석 졸업생 엘레나 바타르는 사라졌고 이제는 외국인 노동자 47번 엘레나만 남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더 쉬웠을 거예요. 희망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깊은 곳 어딘가에서 피로와 수치심과 실망 너머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거든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요. 그 일은 화요일 점심시간에 일어났어요. 저는 늘 앉던 식당 구석에서 라면을 먹고 있었어요. 모두를 볼 수는 있지만 아무도 저를 신경 쓰지 않는 자리였어요. 그 무렵 저는 눈에 띄지 않는 삶에 꽤 익숙해져 있었어요. 옆 테이블에는 연구개발부서 남자 2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중 한 명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몽골어 언어 모듈이 계속 깨져요. 외주를 몇 군데나 써봤는데 전부 실패해요. 제 젓가락이 멈췄어요. 몽골어에는 전통 문자와 키릴 문자, 2체계가 있어요. 오래된 인코딩을 쓰고 있다면 문자가 깨지는 건 당연했어요. 저는 그걸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1시간이면, 아니 그보다 더 빨리 고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나선다는 건 위험이었어요. 실패하면 해고당할 수도 있었고 조용히 있으면 안전했어요. 다만 그렇게 살다 보면 제 안에 어떤 부분이 완전히 사라질 것 같았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실례합니다. 몽골어 모듈 문제, 제가 고칠 수 있어요. 2사람은 놀란 눈으로 저를 봤어요. 저는 몽골 국립대학교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했고 언어 처리와 다국어 데이터베이스를 공부했다고 설명했어요. 20분 뒤, 저는 처음 들어와 보는 개발 실험실에 앉아 있었어요. 윤태석 부장님이 말했어요. 30분 드리겠습니다. 보여주세요. 손은 떨렸지만 키보드를 잡자 멈췄어요. 데이터베이스를 열자마자 문제가 보였어요. 전통 몽골어 문자를 라틴 문자처럼 처리하고 있었어요. 깨질 수밖에 없었죠. 저는 문자 처리 구조를 다시 만들었고 양방향 텍스트와 인코딩 전환을 제대로 구현했어요. 18분 뒤 테스트는 완벽하게 통과했어요. 윤 부장님이 조용히 물었어요. 왜 아무한테도 말 안 했죠? 진짜 이유는 말하지 않았어요. 대신 이렇게 말했어요. 아무도 묻지 않았어요. 그는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사과드립니다. 우리는 다이아몬드를 진흙에 묻어두고 있었군요. 눈물이 한 방울 흘렀어요. 이건 기술 시험이 아니라 다시 보이기로 선택하는 시험이었어요. 저는 해냈어요. 저는 사라지지 않았어요. 저는 아직 여기에 있었어요. 그날 오후에 바로 제게 일자리를 제안했어요. 개발팀, 보조 엔지니어, 수습 기간 3개월이었어요. 급여는 중국에서 받았을 금액보다 적었고 직급도 신입 수준이었어요. 그래도 계약서에 서명할 때 손이 너무 떨려서 제 이름을 제대로 쓰기도 힘들었어요. 저는 돈을 위해서 서명한 게 아니었어요. 제가 망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증거에 서명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3달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어요. 집에 돌아올 거냐? 아버지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늙어 보였고 지쳐 들렸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저 일 구했어요. 개발자로요.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어요. 수천 킬로미터의 거리만큼이나 길게요. 한국에서냐? 네. 한국에서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셨어요. 내가 떠나야 했던 건 내가 틀렸다.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를 멈췄어요. 완전히 틀리신 건 아니었어요. 처음 3달 동안은 아버지가 맞았어요. 한국은 정말 아버지가 말한 그대로였어요. 꿈이 죽는 곳이었고 외국인 노동자는 보이지 않는 곳이었고 저 같은 사람은 중요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럼 어떻게? 왜냐하면
한국은 동시에 다른 얼굴도 가지고 있었어요. 부장이 자기 실수를 깨달았을 때 공장 노동자에게 고개 숙여 사과할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내가 옳다는 걸 증명하면 시스템이 바뀔 수 있는 곳이기도 했어요. 능력이 결국 이길 수 있는 곳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거의 부서질 정도로 싸워야만 했어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꼭 이해하셔야 했거든요. 아버지는 저한테 틀렸다는 걸 증명하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진실은 더 복잡해요. 한국이 저를 구해준 게 아니에요. 제가 저 자신을 구했어요. 한국은 단지 기회를 줬을 뿐이에요. 단 한 번의 기회를요. 그리고 저는 그걸 잡았어요. 아버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양들 말이다. 마침내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걸 팔지 말았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파셨어야 했어요. 이제 제 목소리는 단단했어요. 되돌아갈 길이 없다는 걸 제가 알아야 했거든요. 성공하지 않으면 모든 걸 잃는다는 걸 알아야 했어요. 그 압박감 때문에 제가 그 식당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요. 그 압박감 때문에 제가 말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새 기숙사방 창밖을 바라봤어요. 작지만 깨끗했어요. 진짜 문이 있었고, 진짜 침대가 있었고, 일을 할 수 있는 책상도 있었어요. 아버지, 저는 아버지가 생각하시는 방식으로 한국을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여전히 문제점들도 다 보여요. 긴 근무 시간, 편견, 어려움들요. 그런데 왜 거기 남아있느냐? 한국은 저한테 어떤 걸 요구했어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제가 저 자신을 증명하라는 요구였어요. 완전히 부정할 수 없게 되라는 요구였어요. 그리고 저는 해냈어요. 이 여정에서 제가 가져온 건 어떤 나라에 대한 사랑이 아니었어요. 성공조차도 아니었어요. 더 단순하면서도 더 강력한 것이었어요. 저는 완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존엄도, 학력도, 정체성도 모두 벗겨질 수 있다는 걸요. 그래도 다시 저 자신을 조립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세상은 자동으로 나를 알아봐주지 않는다는 것도 배웠어요. 졸업장이 대신 말해주지 않아요. 재능은 존재한다고 해서 어둠 속에서 저절로 빛나지 않아요. 스스로 나서야 해요. 자신을 보이게 만들어야 해요. 가장 무서운 위험을 감수해야 해요. 6개월 뒤, 저는 다국어 플랫폼 프로젝트의 수석 개발자가 됐어요. 1년 뒤에는 기술 컨퍼런스에서 발표도 했어요. 한국 기업들이 수년간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를 어떻게 풀었는지 묻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변화는 훨씬 이전에 일어났어요. 화요일 점심시간에 그 식당에서요. 제가 일어섰을 때, 안전보다 희망을 선택했을 때요. 아버지는 언젠가 제게 물으셨어요. 영원히 집으로 돌아올 생각은 없느냐? 한국은 집이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몽골도 더 이상 집은 아니에요. 저는 제가 되어야 할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곳이 바로 제 집이에요. 그때 아버지는 이해하지 못하셨어요. 하지만 3년 뒤 아버지는 한국에 오셨어요. 저는 아버지를 제 사무실로 모셨어요. 문에 적힌 제 이름을 보셨어요. 연구개발부서 수석 개발자. 아버지는 우셨어요. 제가 아버지가 우시는 걸 본 건 2번째였어요. 첫 번째는 제 졸업식이었어요. 2번째는 제가 진짜로 무엇을 졸업했는지 아버지가 이해하셨을 때였어요. 저는 대학을 졸업한 게 아니었어요. 대학 졸업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저는 세상이 나에게 당연히 인정을 해줘야 한다는 믿음에서 졸업했어요. 같이 있어지기 위해 허락을 기다리는 삶에서 졸업했어요. 저를 보이지 않게 만들었던 두려움에서 졸업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한국이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공장에 앉아있기 때문이에요. 또는 자신을 무시하는 직장에서요. 또는 자신을 보지 않는 나라에서요. 그들은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자신이 실수한 건 아닌지, 포기해야 하는 건 아닌지, 자신이 실패할 거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맞았던 건 아닌지요. 그분들이 꼭 알아주셨으면 하는 게 있어요. 시스템은 자동으로 여러분을 알아보지 않아요. 하지만 반드시 순간은 와요. 보일 것인지 계속 숨어 있을지를 선택해야 하는 단 한 번의 순간이요. 그 순간은 정말 무서울 거예요. 그래도 선택하세요. 일어나세요. 그 테이블로 걸어가세요.
손이 떨릴 때도 말하세요. 왜냐하면 침묵하는 사람과 말하는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차이가 전부예요. 제 이름은 엘레나 바타르예요. 저는 편견과 의심을 안고 한국에 왔어요. 공장에서 일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보이기로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이 모든 걸 바꿨어요. 한국이 마법 같아서가 아니에요. 제가 유일하게 중요한 마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사라지지 않겠다고 선택하는 마법을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감동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